유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정작 우리 주변의 주유소를 가보면 휘발유 가격이 고작 100원 빠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절반이 빠졌는데 100원 빠지는 건 너무하잖아. 오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셔PD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0를 넘나들던 국제유가가 무려 60%가 빠지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사우디와 러시아가 두 나라 모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바닥을 친 것도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정작 우리 주변의 주유소를 가보면 휘발유 가격이 고작 100원 빠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절반이 빠졌는데 100원 빠지는 건 너무하잖아. 문득 들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궁금증 속에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정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런 베스트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은 정유소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된다는 어느 정도 소비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공감이 찍히는 댓글을 보면서 정유소 휘발유 가격 책정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휘발유 가격 책정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유업체는 먼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60% 내지 65%는 세금과 같은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휘발유 전체 가격에서 오직 30% 내지 40% 정도만 원유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만큼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원유를 사올 때에는 달러로 사오기 때문에 환율과도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환율 문제가 정유업체들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유사 형들 그 두 문제들 다 좋아. 근데 내가 머릿속에서 잠깐 계산을 해봤거든? 근데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한번 들어봐봐. 형들 말대로 오직 30%만 차지하는 원유 가격이 447원이라고 얘기해보자. 근데 거기서 원유 하락폭이 60%니까 447원에 60%면 268원이 내려가야 되잖아? 형들 말대로 환율이 10% 올라갔으니까 원화로 10% 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할인이 243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휘발유 가격은 그거의 반밖에 안 되는 121원밖에 인하를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해보면 정유사 형들이 좀 루팡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시장에 단순히 기업 수가 적다고 해서 바로 독과점의 위치를 남용하는 나쁜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쉬운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흔히들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또한 이 116개의 나라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3개 정도의 정유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 4개의 정유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과점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유회사 업체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 논문들은 정유업체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송보경 교수 주장에 따르면 이런 논문들 결과에 정유업체들이 반박을 제대로 못했고 너무 멀리 퍼뜨리지만 말라는 간곡한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네티즌들이 공감하는 정서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라 이런 논문으로도 입증되는 사실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되었던 정유업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KRX 석유시장 플랫폼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4대 정유회사를 거치지 않고 기름을 사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유통체계를 개선하여서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플랫폼이 출범한 지 6년이 되었는데 매년 성장하고는 있으나 아직 전체 시장으로 보면 11%로 턱없이 적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석유의 이런 획기적인 유통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원유라는 상품은 다른 화장품이나 핸드폰처럼 차별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라는 점을 정유회사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유회사들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에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유 시장에서 바로 석유를 구매해오면 소비자들이 멀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주유소 사장들은 눈물을 머금고 4대 정유소에서 대부분 석유를 받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유업체의 유통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소비자, 주유소, 그리고 정유회사들의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국내 정유회사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주유소만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4대 정유회사들은 실제로는 다른 어느 산업처럼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의아하실 수 있어요. 정유회사들이 수출을 많이 한다고? 우리한테 파는 휘발유를 그대로 가져다가 외국에 갖다가 파나? 정유업체들은 실제로 이런 휘발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석유를 통해서 만드는 화학 제품들을 생산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이라는 상품은 도시락 용기, 비닐봉지, 필름 등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낮은 국제 유가 상황은 정유 업체들이 이미 사놓은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유 가격의 하락은 이렇게 넓게 소비되는 소비자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럼 또 그에 따라서 소비가 확 늘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소비 시장에서는 정부와 또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큰 유통구조 개선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낮은 유가를 통해서 수출의 증대를 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이 또 기름값과 관련되는 많은 물가들이 낮아지는 효과로 많은 국민들이 이익을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